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브리즈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죠. 레이 달리오의 최신 인터뷰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어딜 가나 AI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버블 아닐까? 맞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다들 동의하는데 지금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태. 모두가 느끼는 불안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달리오가 정말 뭐랄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숫자를 딱 던집니다. 네, 그 숫자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1929년 대공황이나 아니면 2000년 닷컴 버블 있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그 최고점의 100%라고 본다면요. 현재 AI 시장은 이미 80%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80%. 네, 80%라니. 이건 그냥 좀 비싸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고죠. 100%가 절벽 끝이라면 80%는 절벽에 거의 다다랐다는 신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80%라는 숫자가 과연 거장의 막연한 직감인지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짜인 분석 틀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위험하다는 경고를 넘어서서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함의가 뭔지를 깊이 파헤쳐 봐야죠. 맞습니다. 단순히 위험하다는 말을 넘어 달려오는 버블을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고 또 그 버블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터지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대체 뭘 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가 버블을 진단하는 6가지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4가지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가 역시 밸류에이션, 즉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 하는 문제네요. 네, 역시 시작은 밸류에이션이죠. 그런데 달리오는 단순히 PER이 몇 배다, PBR이 어떻다 이런 식의 전통적인 분석을 넘어섭니다. 그런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네, 그 비싼 가격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파고들죠. 보고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현재 주가에는 무려 25년 후의 미래까지 선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25년이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5년 뒤에 이익을 지금 가격에 지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거의 정상적인 투자 분석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것 같은데요. 보통 기업 가치 평가할 때 길게 봐도 10년 아닌가요? 그렇죠. 10년 예측도 사실상 소설에 가깝다고들 하는데 25년은 이건 장기적인 이익의 지속성보다는 단기적인 유동성의 힘과 투기적인 심리가 만든 가격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격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게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질문이 두 번째 지표인 신규 구매자의 유입, 뉴 바이어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온다. 네. 달리오는 이 현상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모두가 파티에 참여하고 있다. Everybody in it.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소문 듣고 파티장으로 몰려드는 것처럼요. 모두가 참여하는 파티라.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약한 손, 위켄즈입니다. 약한 손이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꼭 나쁜 건가요? 오히려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대중화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손의 강약을 나누는 기준은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내성입니다. 맷집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흔히 강한 손은 태풍이 와도 배를 지키는 노련한 산장 같은 투자자를 말합니다. 시장이 20%, 30% 흔들려도 버틸 자금과 배짱이 있죠. 네네. 반면 약한 손은 파티가 재밌다는 소문만 듣고 작은 튜브 하나 타고 폭풍우 치는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과 같습니다. 작은 파도만 쳐도 겁에 질려서 가장 먼저 튜브를 버리고 해변으로 도망치려 하겠죠. 그 비유를 들으니 이해가 확 되네요. 혼자 도망치는 건 괜찮지만 다 같이 도망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패닉셀링, 투매로 이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이런 약한 손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꺼번에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패닉 자체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한 손들이 그냥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겠죠? 맞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빚, 즉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위험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지표인 레버리지 문제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 역시 버블의 단골 손님이군요. 네. 그런데 달리오는 단순히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위험한 레버리지가 시장에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 교묘한 레버리지가 있다고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벤더 금융을 언급하죠. 벤더 금융요. 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자기 물건을 사게 하는 방식.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제가 빵집 주인인데 손님한테 빵 살 돈을 빌려줘요. 그럼 그 손님은 그 돈으로 제 빵을 사가는 거죠. 그럼 결국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다시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온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장부상으로는 빵이 팔렸고 매출이 늘었죠. 하지만 사실은 제 돈이 돌고 돈 것뿐입니다. 빵에 대한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게 되고 만약 그 손님이 돈을 갚지 못하면 저는 빵도 잃고 빌려준 돈도 잃게 되는 겁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퍼져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실적과 실제 경제 건전성 사이의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군요. 네, 투명성을 낮추고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아주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지표는 투기성 구매, 스페큘러티브 펄체스인데요. 이건 앞서 나온 얘기들과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25년 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다들 오늘 사서 내일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이 생각만 보고 시장에 달려드는 겁니다. AI 기술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그래서 결국 얼마를 벌지는 아무도 모르는 들도 말이죠. 가치 평가가 아니라 그냥 가격의 움직임만 쫓는 거네요. 모멘텀 투자라고 하나요? 네. 이런 투기적 매매가 시장을 지배할 때 달리오는 이걸 버블의 주요 재료, 키 인그레디언트 오브 버블이 모두 모인 상태라고 아주 강력하게 진단합니다. 와, 머릿속이 딱 정리되네요.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5년 미래를 끌어다 쓴 터무니없는 가격. 네, 둘째, 그 가격을 떠받치는 파티 손님 같은 경험 없는 투자자들, 즉 약한 손의 대거 유입. 맞습니다. 셋째, 그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빚을 내서 온다는 레버리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다들 가치보다 내일 더 오를까만 보고 달려드는 투기적 광풍.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이 80% 지점이라는 말씀이시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네 가지 재료가 한데 섞여서 아주 위험한 칵테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버블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버블이 대체 어떻게 터지는 걸까요? 보통은 기업 실적이 나빠지거나 성장이 멈추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달리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달리오 분석의 가장 흥미롭고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버블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라 바로 현금 필요성, need for cash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현금 필요성이요? 부자들은 현금이 많은 거 아닌가요? 주식 부자들도요? 여기서 바로 부와 현금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은 100억 부자가 맞죠. 그렇죠. 하지만 그의 직업이나 은행 계좌에 100억 현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당연한 얘기네요. 네. 당장 세금을 내거나 빚을 갚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현금화가 필요하죠. 네, 버블이 한창일 땐 아무도 주식을 팔 이유가 없죠. 계속 오르니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모두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닥치면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가격 폭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업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와, 그 관점은 정말 신선하네요. 펀더멘털이 아니라 유동성, 즉 현금의 문제다. 그럼 그 현금 필요성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방아쇠는 대체 뭔가요? 가장 고전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방아쇠는 바로 통화정책의 긴축, 타이트 모니터리 폴리스입니다. 금리 인상이군요.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현금을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쏠쏠하니까 굳이 위험하게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죠. 또 대출 이자도 오르니
빚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파는 사람도 늘고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버블 붕괴는 이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도 2008년 금융위기도 결국엔 다 금리 인상이 방아쇠 역할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달리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방아쇠를 제시하더라고요. 새로운 방아쇠요? 네, 바로 부유세, 웰스텍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일 겁니다. 부유세라.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세금이 어떻게 버블을 터트리죠?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만약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면서 부유세를 도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이가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나 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주식으로 낼 수 없잖아요. 아,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들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좋든 싫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정책 때문에 강제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달리오는 바로 이 부유세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버블을 콕 찌르는 새로운 형태의 압정, 풀이기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와, 정말 섬뜩한 시나리오네요. 금리 인상 같은 전통적인 방아쇠 말고도 이런 정치적, 정책적 변수가 버블을 터뜨릴 수 있다니. 네. 그래서 지금은 기업 펀더멘털만 볼 게 아니라 거시경제와 정치 지형까지 다 봐야 하는 아주 복잡한 시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당장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당장 엑시트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역설적이게도 달리오는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버블이 있다고 해서 팔지는 마라. Don't sell just because there's a bubble. 이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버블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버블이 언제 터질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의 문제로군요. 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사실상 신의 영역, 불가능에 가깝죠. 보고서에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메릴 린치의 창업자 찰스 메릴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는 시장이 버블이라고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들에게 주식을 다 팔라고 강력하게 조언했어요. 심지어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분석은 정확했네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리스크를 피했으니까요. 문제는 그가 시장을 떠난 뒤에 주식시장이 무려 90%나 더 폭등하고 나서야 붕괴했다는 겁니다. 90%요? 와. 네, 90%입니다. 일찍 탈출한 사람들은 정말 배가 아팠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혼자만 빠져나와서 보고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고객들 중 상당수는 찰스 메리를 원망하면서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블의 마지막 국면은 가장 가파르고 화려하게 타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지막 불꽃놀이 같은 거군요. 네, 섣부른 매도는 이 마지막 불꽃놀이를 통째로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달리오가 무조건 팔지는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터질 텐데 마냥 위험을 감수하고만 있을 수도 없지 않나요? 그 90%를 먹으려다 90%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조언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 혹은 전자가 붙습니다. JP 모건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버블 영역에 들어선 자산의 향후 10년간 기대 수익률은 매우 낮다. very low returns라고 못을 박습니다. 즉, 지금 같은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 unsustainable하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니 섣불리 뛰쳐나오지는 말되 장기적으로 이 파티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요구하는 조언이군요. 정확합니다. 버블 쪽에서 춤을 추되 음악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을 절대 늦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어려운 주문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거품이라면 AI 기술 자체도 그냥 허상이라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달려오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분리해서 보는 게 이 분석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기술과 가격은 별개다. 네, 그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1920년대의 ICA나 GE처럼 시대를 바꾸는 경이로운 기업, 원더풀 컴퍼니즈가 맞다고 인정합니다. 기술은 진짜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2000년 닷컴 버블과의 유사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돌이켜보면 인터넷 기술은 거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완전히 바꾼 위대한 혁신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스코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같은 수많은 닷컴 기업들의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기술의 가치와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식 가격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 기술이 위대하다고 해서 그 주식이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다. 네. 나중에 AI 주가가 폭락하는 날이 오더라도 그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앞서 길게 설명했던 그 현금 필요성이라는 금융 시스템의 메커니즘 때문일 거라는 거죠. 보고서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버블이 1999년처럼 경제 전반에 퍼진 게 아니라 소수의 AI 빅테크 주식에 매우 집중, so concentrated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에만 국한된 거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달리오는 오히려 이게 더 큰 시스템적 위험, 시스테믹 리스크를 만든다고 봅니다. 더 위험하다고요? 왜죠? 거대한 탑을 단 몇 개의 기둥이 위태롭게 받치고 있는 형국과 같다고 할까요? 아, 만약 그 기둥 몇 개가 무너지면 탑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소수 기업의 주가가 무너지면 엄청난 심리적 전염 효과, 컨테이지언 이펙트를 일으켜서 AI와 직접 관련 없는 다른 건전한 주식들까지 전부 끌어내리면서 시장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2000년에는 수백 개의 닷컴 주식들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단 몇 개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레이 달리오의 분석을 쭉 따라와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주 명쾌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AI 시장은 기술의 경이로움과 투기적 광기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그가 말한 지속 불가능한 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약한 송들이 빚을 내서 참여하고 그 부가 소수의 주식에 극도로 쏠려 있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경고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적인 조언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의외로 명료합니다. 첫째, 버블이 언제 터질지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섣불리 시장을 떠나지도 그렇다고 무작정 탐욕에 휩쓰여 뒤에 들지도 말라는 거죠. 균형을 잡아라. 네. 그리고 둘째, 하지만 지금은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때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네. 특히 금리 인상이나 부유세 도입 버튼, 현금화 압력의 신호가 보일 때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비상 계획을 미리 세워두라는 겁니다. 결국 위험은 AI 기술의 미래가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에서 비롯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술의 잠재력과 시장의 광기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냉철한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분석의 틀을 현재 시장의 다른 영역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AI 외에도 기술의 가치와 시장의 가격이 위험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 곳은 또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